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MBN 내일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춘모와 함께하는 재테크 세테크 시간입니다. 재테크 없이 세테크 없고 세테크 없이 재테크 없다. 자, 대한민국 시청자, 우리 MBN 시청자 여러분들이 세금 걱정 없고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이 방송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은 제14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관한 세금이 어떻게 되고 재테크 입장에서 이 두 녀석들을 어떻게 이렇게 낱낱이 분석해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14강에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 은퇴해서 오피스텔에 한 두세 채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가지고 세를 많이 이렇게 매달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에는 그 고등학교 동창회 나가면 상가에서 세 나올 때 정심 쏘았는데요. 지금은 오피스텔에서 세 나왔을 때 내가 오늘 정심 쏘지 이런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이걸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오피스텔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1973년도, 74년도 이때 처음 우리나라에 왔나 봐요. 오피스와 호텔을 이렇게 짬뽕을 시켜서 주거도 약간 쓰면서 또 사무 공간에서 사무도 보고 이러던 것이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월세죠. 월세에서 인컴 소득으로서 수익률이 괜찮으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오피스텔은 그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대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어느 세대에 속하지 이런 의구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세대 오피스텔은 아까 말한 대로 70년도 후반, 80년도 이래가지고 정말 오리지널 오피스텔 마포랄지 청담동 이런데 강남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게 있죠. 지금은 많이 낡았죠. 그러면 정식으로 주거용이 아니고 일단은 바닥에 바닥 난방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오피스로 쓰는 오피스텔. 이게 이제 옛날 우리 재건축으로 말하면은 옛날에 우리 잠실이랄지 우리 저 반포의 5층짜리 수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오피스텔.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됩니다. 이게 위치도 좋고 또 요지에 있기 때문에 잘만 리모델링해서 싼 값에 사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과거는 싸게 분양했잖아요. 그래서 1세대 오피스텔. 두 번째는 그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떼고 이러니까 소형 아파트의 소형 주택에 어떻게 보면은 대체 대형 상품으로 이렇게 오피스텔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피스텔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난방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허용해 줬다가 전면적으로 우리가 94년도인가 허용해 줬다가 또 참여정부 시절에 2004년도에는 이것도 망둥이가 뜨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오피스텔이 또 투기의 수단으로 막 되니까 2004년도에 참여정부 때는 바닥 면적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한때 오피스텔이 인기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3세대 오피스텔이 증가합니다. 이제 2009년부터 또 지금까지 그렇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바닥에는 난방을 할 수 있게끔. 요즘 보니까 좀 이제 또 85제곱미터 이상도 좀 이렇게 난방을 허용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또 부동산 개발 협회에서 또 이렇게 또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많이 지어지게 되죠. 또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2012년도 4월 27일로 기억되네요. 요때부터는 오피스텔도 이제 2010년대 준주택으로 이제 인정해주고부터 또 2012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로 포함시켜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많이 지어지게 되죠. 작년에만 해도 한 뭐 7만 세대 이상, 또 15년도만 해도 한 6만 9천 세대. 우리 2017년도 지금 우리 상반기만 해도 뭐 한 3만 5, 6천 세대가 계속 이제 허가가 나와서 분양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년 이내에 한 5, 6만 세대가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 아니 뭐 그래서 처음부터는 뭐 5%대까지의 수익률이 나왔는데 지금은 강남 같은 데는 뭐 3.5% 수익률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오피스텔은 수익형 상품으로서 월세 상품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기가 꾸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오피스텔 가지고 오피스텔은 뭐가 딱 생각나냐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여기는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택스의 맹점이라 그럴까요? 약간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요것을 프리미엄화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무슨 뜻이냐? 그래서 오피스텔을 2억 주고 한 채를 구입하면 건물 부분에 대해서 한 뭐 8천만 원이 건물분이다 그러면 800만 원, 10%에 800만 원을 부가가치세를 다 환급을 받으시고 나중에 포괄적 양도 양수로 해가지고 다음 타자에게 이거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것까지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해서 다 떠넘겨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홀라당 따먹는 거. 오피스텔에 대한 상가도 그렇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프리미엄 재테크 전략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서 우리 미사라 할지 이런데 특히 이게 분당 정자역 같은 데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또 뭐 우리 이일의 신도시 뭐 요새 뭐 또 뭐 이제 김포 막 이런 데까지 해서 뭐 시흥 뭐 그래서 오피스텔 또 상가가 부가가치세가 존재하는 그런 건물로 환급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재테크 전략을 짜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2009년도에 정부에서 자꾸 1, 2인 가구가 어느 급속하게 1인 가구가 24%니 1, 2인 가구가 막 28%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1, 2인 가구를 위해서 뭔가를 오피스텔보다는 정말 주택다운 것을 소형으로 하나 만들어야겠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욕에 3번이나 뉴욕 시장을 한 마이클 블룸버그가 5만 세대를 그런 소형 주택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태어난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이 녀석이 첫 잉크에 호적이 올라온 것은 언제냐면 2009년 5월 4일 날 탄생했어요. 지금 7, 8년 동안 많이. 처음에는 뭘로 되냐면 이게 원룸으로 스튜디오형, 영국의 스튜디오형처럼 원룸형으로 많이 하다가 이게 너무 주차장이 처음에 지을 때는 60제곱미터에 주차장 한 대만 있어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신축 판매업으로 수많이 1, 2종, 2종, 3종 지역에 많이 지어졌죠. 역세권에. 그러다가 이게 주차장법이 강화가 되죠. 2013년도 5월 말경에 이제는 30제곱미터당 물론 이제 지자체마다 약간의 주차장법에 대한 조례는 틀리죠. 그래서 0.5대로 줄죠. 이렇게 2배로 강화가 되죠. 이렇게 한 대니까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됐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에서 2014, 15년부는 이제 투룸
쓰리림 그래가지고 갭 투자용으로 월세를 받으십시오. 이것도 전세가가 높으니까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높으니까 1, 2천 투자해가지고 수없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내가 노후에 월세 수익 상품으로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어번 도시지역에 적은 거죠. 옛날에 기숙사형도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원룸, 투룸형, 단지형 뭐 이래서 소형으로 지어라 이 말이죠. 소형. 보통 우리가 지분이 한 3평, 4평에 땅 지분 3평, 4평에 전용이 한 6평, 7평. 원룸. 투룸이 한 9평에서 11평 이런 게 적게. 왜 또 생활을 또 골치 아프게 이렇게 길게 붙었는지. 생활, 독신자, 싱글, 욜로족, 또 디부스, 뭐 이게 세대가 많이 핵분열됐을 때 싱글족을 위한 생활, 컬처. 도시 지역에 소형을 지어서 그런 싱글족을 위한 1, 2인 가구를 위한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이죠. 이건 주택. 이 주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연히 주택임대 사업자도 되고, 오피스텔은 취득세 부분부터가 4.6%지만 이것은 1.1에서부터 3.5. 취득세부터 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취득세부터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재테크에 어차피 지금 이 시간이 세금만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세금만 다루는 시간이 아니고 제가 어떤 시간으로 앞으로 끌고 갈 거냐면 제가 대한민국의 한국의 부동산에 관한 겁니다. 다른 세금 말고요. 부동산에 관한 예방세무 연구소예요. 예방세무. 일이 엎질러진 데를 말고 예방세무연구소. 그래서 절세에 대한 텍스 플래닝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짜는 것을 50%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도정법에서 또 내년에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것, 전번에 제가 또 한번 해드렸죠. 그런 거를 할지, 농지에 대한 투자 개념에서 옥석 가리기, 또 정말로 살아남는 것, 이기는 부동산을 고르는 방법, 이런 거라서.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새반짜기. 대한민국의 부동산도 큰 틀에서 국가도 공공임대를 할지 이런 새판을 짜야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새판을 짜야지 지지 않는 부동산, 시드머니가 날아가지 않고 나의 노후를, 특히 우리가 목돈도 캐피탈 게인을 얻어서 탁 시세 차익이 나가지고 목돈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긴 돈이 필요한 시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 돈을 나의 연금 형식으로 나에게 평생 도움을 줄 수 있는 판을 짜는 게 제가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4강까지는 주로 이제 세금 문제를 많이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 저는 재테크 잘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재테크를 잘못 말해, 제가 12강에서 엄청나게 제가 뭐랄까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재테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재테크가 잘못되면은 김이 모락모락 이 스팀을 받는 이 재테크, 재산이 홀가당 다 타버리는, 시드머니가 나버려. 이렇게 은퇴자분들이 저희 세미나에서 오면요, 10명 중에 한 3분, 4분은 이미 어디서 당하고 왔거나 이 재테크를 잘못해가지고 다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세판짜기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세택스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가유불급.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야. 과거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약간 이제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 또 요새 오피스들 중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는 게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파트먼트하고 호텔처럼 해서 아파트. 이게 프리미엄도 높고 진짜 주거용이죠. 요새 많이 또 분양하다 보면 경쟁률도 세고 그래서 아파트. 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 또 어디서는 그 학조에 대한 그 부담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양도했을 때 주의할 점 요거보다는 오늘은 큰 틀에서 오피스텔을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크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도시형 생활주택도 수십만 채가 지어졌거든요. 앞으로도 지어질 거고. 근데 요새는 조금 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샀는지도 몰라. 뭘 하나 사셨어요? 부동산에 가서 그러면, 다세대 하나 샀어. 다세대.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법이 옛날에 우리가 83년, 4년보다 이렇게 완화되어 있을 때 많이 나왔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가지고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이제 뭘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중요하겠죠. 이번에 산 거 또 앞으로 살 거면 자, 상가를 하나 사서 상가를 잘못 사면 상가집이 된다는데 오리지널 좋은 상가를 샀어요. 또 꼬마 빌딩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꼬마 빌딩 50억 이하짜리. 또 요새 연예인들 보니까 그 압구정동 벨트, 청담동 벨트 이래가지고 뭐 강남 사거리에서부터 그 뭐 200억, 300억짜리에 뭐 이렇게 대형 빌딩은 500억 이상. 그 다음에 뭐 중저가. 또 우리 서민들이 이거 꼬마 빌딩도 뭐 가격은 장난이 아니지만 꼬마 빌딩을 하나 샀다든가 상가를 샀다든가 또 요새 가장 인기가 있는 밑에 겸용주택, 상가주택, 겸용이죠. 겸용. 주거와 리테일 쪽에 상가를 겸용해서 상가 빌딩. 오피스텔, 도생,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또 다중주택. 나는 분양한 거 사기 싫어. 나는 그냥 다가구 하나 딱 사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다가구거든요. 다가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건축부에서 보면은 그 도로로부터 뒤로 덜 물러나도 되고, 약간의 주차장법에서도 완화된 면도 있고, 분양할 필요 없이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지고, 지금 다가구가 하나 바뀌었다 그랬죠. 이제 위에 주인이 살면서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개설해서 임대소득을 취할 수가 있게끔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가구 주택. 현행 세법으로 따진다면 9억 이하의, 이건 실거래가가 아니겠죠.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의 다가구 주택에서 1세대 1주택. 각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월세를 얼마든지 받더라도 이건 과세권이 없죠. 그러니까 세금 낼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요것을 통틀어서 여기다가 하나 더 하죠. 하는 거. 요새 그 미니 재건축이니 뭐 그래서 소형 주택. 특히 이제 아파트.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하나 샀으면 좋고 이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죠.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다 가질 수는 없는데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이것은 개념이
물론 이것이 많이 올라줘서 시세 차익을 노려서 캐피탈 개인 쪽 양도소득세를 좀 많이 물더라도 많이 올라줬으면 하고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이제 렌탈하우스 개념이죠. 이제 렌탈 물건이죠. 이걸로 해서 매달 금리도 낮으니 이렇게 소득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요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아닙니까? 안 팔린 물건은 요 부동산일 거고 세도 잘 안 나오고 공실 뜨고 이런 부동산은 요 부동산이에요. 잘 고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가도 임대료도 잘 나오고 우리 또 상가 같은 것도 타는데 세입자가 막 권리금이 좀 많이 붙고 장사도 잘 되고 세입자도 좋고 나도 좋고 오피스텔도 들랑달랑 안 그러고 그래서 진짜 부동산으로서 매달 인컴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라는 곳은 뭐 자동차도 임대할 수 있고 선박도 임대해가지고 그것도 임대소득이지만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올랐으면은 올른 대로 좋고 또 임대 수익이 매달 발생하면 발생한 대로 좋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내 인생이 해피하게 내 인생을 도와줄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부동산 임대 사업이다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있는데 임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임대, 빌딩이랄지 상가랄지 그 다음에 준주택처럼 주택화된 거, 오피스텔 여러 가지 가서 주택 가지고 임대를 하는 거. 단기 임대 그래가지고 일반 임대죠. 일반 임대. 단기 임대. 이걸 헷갈리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5년짜리가 4년으로 됐다면서요. 정확히는 이제 작년부터 또 10년짜리가 8년으로 됐다면서요. 이렇게들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벌적으로 그 가태료를 안 물기 위해서 연도수를 1년씩 2년씩 낮춰놓은 거지 세금으로부터 소득세 그 다음에 장기부의 특별 공제된 거 양도소득세로부터 자유로우려면요 5년 10년 다 지켜줘야 돼요. 6년 이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 임대 그 다음에 준공공 임대 옛날에 장기라 그랬죠. 장기. 근데 요새 이렇게 강남 분들은 이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완에 하는 거 10년 임대 나와가지고 양도소득세하고 소득세까지 소득에 대한 소득세까지 좀 이익을 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가지고 자 여기서 하나의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니 이렇게 안 하고도 월세만 잘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뭐 주택임대 사업자를 한 채, 두 채, 세 채 놓는 사람들을 전부 다 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라는 등 또 이걸 하면은 의료보험이 어떻게 된다든지 또 의료보험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밀접한 게 또 국민연금이잖아요. 그 두 개 다 올라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 제도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만은 과거부터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만 지금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래 이제 2016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주택으로 나오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하다가 2년간 더 유예해 가지고 이제 18년까지 2018년 2천만 원까지 과세 안 하고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고민이 생기신 거야. 이걸 이제 사서 지금부터 사면 이제 준공이 2년 후에나 뭐 1년 후에 되겠죠. 그러면 2019년부터는 더 이상 이제 유예도 안 하고
연장을 안 해가지고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15.4 금융소득처럼 분리과세를 한다더라. 다음 시간이 제가 15강이 종합소득세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분리과세, 분류과세, 종합소득에 대한 것 이런 얘기를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세원도 노출도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도 이건 알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사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이 내가 집을 5채 가지고 있는데 5채에서 다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공급 못하는 것을 이 부자들이 또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공급을 하는 차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죠. 단 여기서 이제 상습 투기꾼들, 유럽으로 말하면 소피아 부인, 따마 부인 뭐 그랬잖아요. 와다멜 부인처럼 상습적으로 분양권을 사고 팔고 저번 시간에 말한 것 중에 하나가요. 세무조사에 첫 번째 나온 것 중에 하나가요. 1년에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팔고 막 분양권을 사고 팔고 빈도수가 많아지면 이 컴퓨터가 떠르륵 접어요. 이 아저씨는,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팔고는 많이 할까? 이런 것이 저번 시간에 했던 세무조사의 1순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이 아니고 내가 노후를 책임질 캐시로 있으면 아들이 자꾸 사업자금 차남이 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난 이걸로 해서 주택을 공급해서 요거 중공공임대는 연 5% 이상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안 올려도 좋다. 나 더 깎아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장의 공급 차원에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공공임대 부분이 약합니다. 아직도. 우리도 한 11%, 12%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9%도 안 되잖아요. 정부에서는 이걸 좀 민간인들이 이 임대주택법이 뭐예요? 민간인들이 임대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임대주택법입니다. 임대주택법. 저는 오늘 이제 제가 말한 것은 부동산 임대사업 중에서 주택 부분의 임대사업은 임대소득세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세 부분만큼은 많은 부분이 비과세 앤드 감면 혜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강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여러분들이 세금으로부터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옆에서 어드바이저로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 15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